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것이라고들 하죠. 비록 너무 흔한 말이기에 가볍게 넘겨버리기 십상이지만 아주 잠깐만 돌아보면 참으로 맞는 말이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아마 우리네 삶이란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져가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전 사람이란 김밥과 무척 많이 닮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김으로 둘둘 말려있는 상태에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기란 쉽지 않지만 일단 썰어놓고 보면 내용물이 속속들이 들여다보이는 김밥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겉으로 봐서는 어떤 사람인지 그 속을 알 수는 없잖아요. 김밥 썰어놓듯 그 사람을 겪어봐야 그 속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저 또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큰 다툼을 겪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바로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었죠.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당시 저희 집은 남들보다 넘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부족할 것도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요. 갑작스레 발생한 IMF 사태로 인해 친정아버지가 덜컥 실직자가 되어버렸고 그 충격에 화병을 얻은 친정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는 하루아침에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가장이 되고야 말았죠. 친정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한 빚을 떠안은 채로 한참 어린 딸아이인 저까지 부양해야만 했던 상황이었고요. 일절 예고도 없이 닥쳐온 이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 엄마가 선택한 일은 김밥 행상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손수 지은 밥으로 만든 김밥을 챙겨 지하철역 앞으로 나가서는 출근하는 직장인들 상대로 1,000원짜리 김밥과 두유를 파는 일상이었죠. 그 와중에도 다행이었던 건 친정엄마의 김밥이 썩 맛났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딸이라서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엄마의 김밥을 먹기 위해서 일부러 아침을 거르고 출근길에 나선다는 직장인들까지 생겼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미 한번 기울어져 버린 가세를 극복하기에 1,000원짜리 김밥은 그다지 마진이 많이 남지 않는 일이었고 어린 자식까지 딸린 과부처지에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어려웠던 엄마는 결국 아주 오랜 시간 길거리 장사를 해야만 했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과 쏟아지는 빗방울을 온몸으로 받아가며 겨울에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에 얼어붙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그렇게 장장 20여 년을 사셨어요. 그런 친정엄마의 삶이 한결 나아지던 날은 제가 막 사회인으로 자리 잡았을 무렵이었죠. 전 그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직장 거래처 직원 사이로 만났던 연인으로부터 청혼을 받았던 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한달음에 친정으로 달려갔던 저를 엄마가 어디론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버스 정류장 앞 1층에 자리한 작은 가게로 데리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는 그 가게를 둘러보며 전 엄마에게 물었죠. 여기가 어디야?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려는 줄 알고 신나서 따라왔더니 왜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있어? 아직은 아무것도 들여놓지를 않았으니까. 응? 차차 하나씩 채워나갈 거야. 주방도 차려놓고 테이블도 가져다 놓고 간판은 그래 우리 딸 이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아니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엄마 설마? 맞아. 엄마 여기 계약하고 벌써 잔금까지 다 치렀어. 좁고 낡은 상점에 월세 낼 걱정이 아직은 태산이지만 그래도 오늘부로 여기 엄마 가게야. 김밥집. 그 말을 듣는 순간 친정엄마와 더위와 추위 속에서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해가며 이겨냈던 고난의 시간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가더라고요. 좋은 날인데 왜 울어? 좋아서 울지, 좋아서. 엄마가 이제는 비 맞고 눈 맞으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너무 좋아가지고. 그럼 씩씩하게 웃어.
앞으로 엄마 잘할게. 더 열심히 해서 2호점까지 늘려볼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다 알잖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내 평생 똑똑히 지켜봤잖아.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엄마 너무 기쁜걸? 내 새끼가 청혼받았다는 소식만큼이나. 응? 어떻게 알았어요? 난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엄마잖아. 자식 표정 하나만으로도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엄마. 아까 집으로 막 뛰어들어오던 내 얼굴에 다 써 있었어. 나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들켰네. 서프라이즈 해주려고 그랬는데. 암튼 그렇게 됐어요. 엄마 딸내미 조만간에 유부녀 된다. 어떤 남자니? 직장 거래처 직원이에요. 성실하고 사람 괜찮고 무엇보다 심지가 굳어요. 엄마처럼. 그래, 그거면 됐지. 세상 살아가는 것 중에 제일 힘든 일은 결국 사람 때문이라잖니. 하기사 우리 딸이 고른 남자라면 오죽 괜찮은 사람이려고. 행복하게 잘 살아봐. 엄마 삶의 남은 여한은 이제 그것밖에 없어. 잘 살게요.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20여 년간 김밥 행상을 하느라 온갖 사람들을 다 겪었던 엄마마저도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남편과 딱 두어 마디 간단하게 나누고는 제게 이만하면 근래에 보기 드물게 건실한 청년이구나 라는 말을 했을 정도로요. 결혼 과정 또한 순조로웠어요. 친정과 시댁 모두 어려운 처지이기는 매한가지였기에 흔히들 겪는다던 혼수 문제다. 양가의 경제적 차이로 인한 다툼 같은 건 일절 없었어요. 그렇게 전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직은 어렸던 탓에 잘 몰랐다는 것이었죠. 김밥은 썰어 봐야 알고 엮일 사람 속은 깊게 겪고 난 뒤에야 알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왜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평소에는 죽고 못 살 정도로 서로에게 잘하고 세상 누구보다 서로를 잘한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한 방에서 자취를 함께하게 되는 순간 예기치 못한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돌변하는 그런 일이요. 한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이 그저 불가항력일 뿐인 그런 상황이요. 남편이 딱 그랬어요. 연애하던 시절에 마냥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던 모습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결혼한 뒤에서야 밝혀진 남편의 진짜 속내는 허영심에 쩌든 한심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허영심의 정체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주택청약통장을 해약했다니.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아까 은행에서 문자 왔으니까 알지. 에이씨, 문자 번호 바꿔놓을걸. 암튼 별일 아니니까 신경 꺼. 별일이 아니기는 다른 통장을 해약해도 놀랄 일인데 주택청약통장이잖아.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주자고. 반찬값에 교통비까지 아껴가면서 붓고 있던 주택청약. 급하게 돈 쓸 일이 좀 있었다. 왜? 그니까 그게 무슨 일이냐고. 집 밖의 일이야. 여편네가 감히 끼어들 자리 아니잖아. 뭐? 여편네? 그럼 당신이 여편네 집 사내 대장부야? 그리고 꼴랑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핏대를 세우기를. 너 이런 사람이었니? 나 조선시대로 시집 왔어? 거 시끄럽네 정말. 남자가 어련히 알아서 요긴하게 잘 썼으려고. 당신 혹시 화투치니? 이젠 하다하다 남편을 노름꾼으로 만드냐? 화투판에 가져갈 돈이나 떡하니 안겨주고 바가지를 긁던가. 그럼 뭐냐고. 주택청약까지 해약해가면서 요긴하게 돈 쓸 구석이. 이봐, 떳떳하지 못한 거잖아. 그러니 속 시원하게 대답도 못하지. 아, 주식에 투자 좀 했다. 왜? 뭐? 주식? 그게 어디라고 함부로 뛰어들어. 함부로 한 거 아니야. 나도 나름대로 다 고급 정보 듣고서 한 거라고. 당신이 어디서 고급 정보를 듣는다고. 그 외 있잖아. 우리 회사 김 계장님. 그분이 주식에 아주 능통하셔. 정신 좀 차리자 제발. 일확천금 노리고 주식에 손댔다가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어디 한둘이어야지. 확실한 정보니까 아무 걱정 말어. 나 혼자 쫓아고 이러는 것도 아니니까. 남자가 하는 일에 더 이상 토달지 말고. 대박나면 제일 이득인 사람이 누구겠냐? 너잖아. 사람들한테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아니, 난 그런 허영심 용납 못해. 부자, 되면 좋지. 근데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 가면서 그렇게 부자 될 거야. 그러니까 당장 원금 회수하고 손 털어. 난 경고했어, 분명. 그렇게 단단히 경고를 해두었지만 솔직히 전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그 달콤한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고 떨쳐내기란 좀 어려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저와 친정엄마 모두 같은 생각이었고 저는 알뜰하게 모아왔던 재산들을 모조리 새 통장으로 옮겨두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제가 돈을 옮겨놓기 이전의 통장을 몰래 훔쳐 나갔더라고요. 그 통장에 10원 한 장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는 제게 바락바락 화를 내었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평범한 가정의 딸에서 졸지에 가난을 겪게 되었던 과거의 슬픔을 되풀이할 수는 절대로 없었으니까요. 이후로는 당연한 흐름이 한동안 이어졌어요. 제가 주식 자금을 내어놓으라는 남편의 요구에 콧방귀조차 뀌지 않으면 않을수록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어요. 그럴수록 주식 대박, 일확천금을 노리는 남편의 주식 집착은 자꾸만 심해져 갔고요. 이에 고심하던 저는 시부모님께 그간의 모든 사태를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정신 번쩍 들도록 홍구멍을 내어달라고요. 그런데 시모의 입에서 아주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죠. 차라리 투자 망하라고 대놓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니? 네? 지금 말하는 투가 딱 그렇잖아. 잘 될 수도 있는 일을 딱 덮어놓고 초장부터 안 된다고 하지를 않나? 벌써부터 망할 걱정부터 하지를 않나? 무슨 망하기를 기원하는 사람처럼 말이야.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일반인이 뛰어들기에는 너무 위험한 분야니까 어머님이 좀 말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네 남편이랑 시댁이 평생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아도 좋다? 잠깐만요. 여기서 시댁 얘기가 왜 나와요? 어머님 혹시...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이 들어버린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만 묵묵히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시부와 시동생들의 얼굴을 한 바퀴 둘러보았을 뿐이죠. 그들은 마치 뭐가 문제냐고 따져 묻기라도 하려는 듯이 빳빳이 든 고개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이내 툭 떨어지듯 날아든 시모의 한마디가 제 우려를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 네 남편이 투자한 거기에 우리도 한몫 거들었다. 한몫 거들었다는 말씀은 돈이라는 게 말이다. 원래가 구르고 구르는 거야. 작은 자본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굴려가면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법이야. 남편이 시댁 식구들 돈까지 끌어다 넣었다고요? 말은 바로 하렴. 네 남편이 꼬드긴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 전부가 자발적으로 투자에 함께한 거야. 가족들 전부 다요? 다들 지금 제정신이에요?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사고를 쳐버린 건데요? 이놈의 가난 이제 지긋지긋해. 집 월세 계약 끝날 때마다 이리저리 이사 다니는 신세도 촬영하고 남들처럼 명품백 들고 다니지는 못할 망정 시장통에서 골라 5,000원짜리 싸구려 옷이나 사다 입는 꼬라지도 비참해. 그 와중에 우리 식구들 부자 만들어줄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다는데 너 같으면 가만히 구경만 하고 앉아있겠니? 그건 다 허상이에요, 어머님. 지금도 보세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고급 정보라면서 돌아오는 결과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손해만 쌓여갈 뿐이잖아요. 말리지 말어. 이참에 나도 떼부자 한번 돼보련다. 살림 대신 살아주는 파출부 서너씩 끼고 기사 양반이 운전하는 외제차 타면서 정원 딸린 저택에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거고. 그러니 너도 이젠 정신 차리고 빼돌린 돈이나 더 내놓으렴. 겸사겸사 사부인한테도 함께 투자하자 권하고 사부인 줄 옥장판 몇 개 준비해 두었으니 선물 전달하면서 잘 꼬드겨봐. 옥장판 품질이 아주 좋단다.
아니요, 옥장판이고 뭐건 간에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친정엄마를 평생 가난의 구렁텅이에 방치하겠다? 세상에 이런 불효가 또 있을까? 불효는 이런 게 진짜 불효죠.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엄마가 길거리에서 비바람 맞아가며 어렵게 모은 전 재산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 그래, 좋다. 대신에 이거 하나는 똑바로 알아두렴. 투자 대박 나서 우리가 부자 되는 순간에 너 같은 거지 발사계랑은 당장에 이혼이야. 우리 수준에 맞는 양갓집 교수 찾아서 새며느리로 드릴라니까 그렇게 알아. 그거 알아요? 방금 그 말 내가 들은 중에 가장 재미없는 말이에요. 뭐? 누가 누굴 이혼시켜요? 나 스스로 떠나는 거야. 일확천금의 눈먼 중독자들이랑 괜시리 엮여서 나랑 친정엄마 팔자까지 망치기 싫어서 내가 당신들 외면하는 거야. 조만간에 협의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순순히 도장 찍도록 댁내 아드님이나 잘 설득해 보시죠. 이번에는 단순한 경고의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혼을 할 작정이었거든요. 친정까지 무리한 투자에 끌어들이려 하는 그들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향했죠. 그런데 제 이혼 결심과는 별개로 친정의 사정 또한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더라고요. 줄곧 장사가 꽤나 잘 되어왔던 엄마의 김밥집 매출이 벌써 몇 달째 절반으로 뚝 떨어져 있었어요. 그 원인은 어느 날 호연히 나타난 한 새댁에게 있었죠. 그 새댁이 엄마의 김밥집 근처에서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김밥 행상을 했거든요. 엄마의 김밥집 매출도 다른 김밥집들이 의례 그러하듯 출퇴근 시간에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느냐에 크게 달려 있었기에 동일업종 새댁의 등장은 당연히 큰 타격이었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새댁의 김밥이 엄마의 김밥 못지않게 참 맛나다는 것이었어요. 이래저래 서로에게 출혈 경쟁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와 친정엄마 누구 하나도 새댁의 김밥 장사를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어요. 갓난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행상을 하는 새댁의 모습이 그녀에게도 우리 못지않게 큰 사연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새댁의 모습에서 전 과거 친정엄마가 고생하던 모습이 떠올랐고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공감 때문에 이도 저도 할 수 없었던 저와 친정엄마가 고민만 마냥 쌓아가던 어느 날 저희의 눈시울을 적시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느 때처럼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김밥 행상을 하고 있던 새댁에게 웬 사내들이 접근하더니 불법 영업이라면서 김밥을 모조리 압수하더라고요. 그 사내들은 평소 새댁을 고깝게 보아왔던 상가 상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무원들이었죠. 아무튼 김밥을 모두 압수당한 새댁은 공무원들에게 그럼 나와 아들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이냐며 울부짖었고 그 말이 귀에 콕 박힌 저의 뇌리에는 또 한 번 과거 친정엄마의 모습이 스쳐가더라고요. 아, 어쩌면 우리 엄마도 저런 일을 겪었을 수도 있겠구나.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부탁했어요. 엄마, 이런 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나 진짜 가만 못 있겠어. 저 여자한테서 자꾸 옛날에 엄마가 보여서, 저 여자가 안고 있는 갓난아이한테서 자꾸만 어릴 적 내가 보여서요. 물론 그때의 나보다 훨씬 어린 나이지만요. 그래서 우리 딸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김밥 행상이 불법 영업이라서 저러는 거라면, 그래서 백주대낮에 저런 봉변을 겪고 있는 거라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있겠지. 다만 엄마는 우리의 섣부른 도움이 저 새댁에게는 원치 않는 도움일지도 몰라서 혹시라도 괜한 동정이라고 오해하고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서 그래서 마냥 고민만 하고 있던 참이야. 그럼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전 새댁을 엄마의 김밥집으로 데려와 마주 앉았고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애꿎은 김밥을 전부 압수당하는 봉변을 겪은 탓에 저를 잠시 경계하던 태도를 보이던 새댁은 이내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사연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와 친정 엄마의 삶과 참 많이도 닮아 있더라고요. 제 남편은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구조조정 때문에요. 남편이 다니던 벤처기업이 큰 회사의 인수합병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던 바람에 실직했거든요. 회사 창립 멤버였던 남편은 버려졌다는 사실이 세상 억울했던 모양인지 화병으로 몇 달을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아, 죄송합니다. 너무 우중충한 얘기였죠? 아니요, 이해해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막막할지 충분히 공감도 되고요. 저희 친정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엄마도 김밥 행상으로 장사를 처음 시작하셨고.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얘기 외람될지는 모르겠지만 편하게 하세요. 싸우자고 마주 앉은 자리 아니니까. 그동안 쭉 죄송했어요. 어머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네, 어쩔 수 없었겠죠. 분유값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데 갓난 자식 품에 안은 채로 딱히 해볼 만한 일거리도 없고 김밥 행상을 하자니 김밥 가게에 매일 죄스러운 기분이었을 테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히 저랑 엄마도 사람이라 그쪽으로 인한 손해가 아마 몇 주만 더 계속됐더라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셨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그래도 어쩌면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염치 없는 도둑 장사는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요. 어쩌면. 아니, 분명 다행인 일이겠죠. 우리 서로가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는 사이라서. 네? 서로 윈윈하자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우리 엄마네 김밥집에서 같이 일해보면 어떨까요? 일종의 동업 형식이라고나 할까? 동업이요? 네, 동업. 확실히 말하자면 저희가 그쪽을 스카우트하겠다는 제안이죠. 저희 엄마 김밥만큼 그쪽 김밥도 맛있다고 소문났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하죠. 월세랑 공과금 제외한 수익은 반씩 나누는 걸로. 물론 그렇게 된다면 행상으로 벌어들이던 수입보다는 줄어들게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춥고 더운 길거리를 전전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오늘처럼 불법 영업이라고 봉변당하는 일도 없을 테고 무엇보다 엄마잖아요. 엄마 등에 업혀서 고생할 아이 생각도 하셔야죠. 감기라도 잘못 걸리면 어떡해.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새댁은 눈물을 펑펑 쏟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친정엄마의 김밥집에서 함께 일하게 된 새댁은 가난에 기죽어 있던 모습으로부터 차츰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깊게 겪어봐야 그 진짜 속을 알 수 있는 법이라고 했죠. 새댁이 저와 친정엄마에게 보여준 진짜 모습은 참 맑고 순수하고 마음 씀씀이 전부에서 착한 심성이 뚝뚝 묻어 나왔어요. 떡 하나 더 쥐어주고 싶을 만큼, 동생 삼고 싶을 만큼. 그래서 확 동생 삼아버렸어요. 새댁과 전 의자매가 되었죠. 이후로 한동안은 참 평화롭고 순조로운 날들이 흘러갔어요. 친정엄마와 새댁이 의기투합한 김밥집은 2호점을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번창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저대로 남편에게 협의 이혼 서류를 날렸어요. 이혼의 귀책 사유 전부가 남편의 주식 중독 증세 때문이기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 책정 과정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변호사의 소견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혼 서류를 들고 김밥집으로 찾아온 남편이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자기가 전부 다 잘못했고 주식 따위는 이제 거들떠 보지도 않을 거라며 참회의 눈물을 쏟더군요. 전 그런 남편의 말과 행동을 모두 믿을 수 없었지만 섣불리 내치자니 상황이 좀 애매했어요.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거든요. 저희의 이혼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남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찾아올 경우 추후 소송이 문제될 만한 언행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었어요. 그럴 경우 법정이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남편의 노력을
제가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을 의심하면서도 화끈하게 내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그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던 새댁이 저를 조용히 불러내 아주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언니, 저 남자가 언니 남편이에요? 정확히는 전 남편 될 사람이지. 근데 왜? 혹시 언니 이혼한다는 이유가 돈 때문인가 싶어가지고요. 저 남자가 재산을 몰래 빼돌려다가 자꾸 엉뚱한 데 쓰려고 해서. 그치. 가만, 내가 자기한테 그런 얘기까지 털어놓았던가? 아니요. 언니는 이혼 절차 마무리되면 그때 다 들려주겠다고만 했었죠. 다만 제가 저 남자를 좀 알아요. 무슨 소리야? 둘이 원래 아는 사이였어? 남편 그렇게 보내고 나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나머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일은 모조리 찾아서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 몇 번 마주친 사이 정도? 어디서? 제가 잠깐 알바 나갔던 어느 교육원에서요. 전 그때 그게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청객처럼 바람잡이만 해주면 일당 몇만 원 준다고 해서 나갔었거든요. 저 남자가 거기에서 며칠 내내 교육받으러 왔었고 그 교육원은 다단계 교육원이었어요. 유료 회원 몇 명 포섭해 오면 당신에게 인센티브 얼마가 평생 떨어진다. 뭐 그런 거 가르치고 세뇌시키는 곳이요. 에이, 설마. 저 인간이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서 엉뚱한 데 돈 낭비하고 다닌 건 맞는데 다단계가 아니라 주식이었어. 그 주식이라는 거 직장 선배 추천으로 시작한 거 맞죠? 부모 형제 돈까지 싹 끌어다 넣었고.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새댁이 알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전부 일치했으니까요. 그리고 아차 싶었죠. 시모가 친정에서 돈 가져오라면서 뜬금없이 옥장판 선물 운운했을 때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동시에 새댁을 향한 걱정의 마음도 들었어요. 넌 그 일에 아무 관련 없는 거지? 그럼요. 전 진짜 알바 구직 사이트에서 방청객 모집한다고 해서 갔을 뿐이에요. 가서 박수만 열심히 치다가 그게 불법 다단계라는 걸 알고 나서는 즉시 도망쳤고요. 그럼 됐어. 험한 일에 엮이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조심해요, 언니.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아직... 알아. 다단계 때문에 왔겠지. 일단 반성한 척 속여넣은 다음에 어떻게든 다단계로 끌어들여 보려고. 요즘 우리 김밥집 장사가 꽤나 잘 된다는 소식 듣고 그거 빼먹으려고. 저 인간은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하자. 새댁에게 모종의 부탁을 건넨 저는 곧장 남편과의 독대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리고는 사과를 받아주는 척 부드러운 분위기를 유도했죠. 남편의 속내를 떠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되먹지 못한 인간을 향한 참교육을 위해서였죠. 이럴 줄 알았어. 금방 반성하고 돌아올 줄 알았다고. 당신이 얼마나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인데. 그치? 그치? 앞으로 잘해. 딱 한 번만 용서해주는 거다. 그럼. 약속할게. 나 다시는 주식 같은 거에 손 안 대고 평생 당신 떠받들어 모시면서 살 거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수 있도록 내가 다 할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 집안 살림까지 당신이 다 한다는 얘기야? 직장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 텐데. 직장 생활은 어디 나만 하나. 당신은 더 바쁘잖아. 회사 다니랴. 짬짬이 장모님 가게도 돌보랴. 아,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해.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김밥 가게가 잘 돼서 기쁘다는 소리였으니까. 오해 안 해. 오히려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걱정이라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돈이 자꾸 불어나는 거 있지. 이걸 그냥 통장에 넣어주자니 괜히 손해보는 기분이더라고. 요즘 이자가 오죽 코딱지만 해.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면 몇 배, 몇십 배는 충분히 불릴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원래 돈은 굴리면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법이라잖아. 그러자 남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모습이 제 눈에 너무도 뻔히 보였어요. 그런 속내를 들킨 줄도 모르는 채로 남편은 안면몰수해가며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에이, 당신 입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지.
나 주식한다고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인데. 그건 주식이었으니까. 주식 위험한 건 뉴스 조금만 봐도 다 아는 일이고. 그래서 다른 투자처 뭐 그런 거 찾고 있는 거야? 나름 생각해 놓은 투자처가 있기는 한데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 고등학교 동창 중에 갑자기 돈방석에 앉은 친구가 있어. 그 비결이 뭐였는지 알아? 다단계, 피라미드 마케팅 뭐 그런 거. 아, 그래? 다단계? 유료 회원 포섭해서 그 회원이 옥장판이나 생필품 같은 거 사고 그러면 나한테 평생 인센티브로 몇 프로씩 떨어지는 뭐 그런 거. 당신 혹시 알아? 알지. 잘 알지 그럼. 인센티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등급도 올라가. 등급이 올라갈수록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렇게 블루 다이아몬드 등급까지 올라간다? 대기업 회장 안 부러울걸? 아, 그러셔? 난 블루 다이아몬드? 암튼 그런 등급 얘기까지는 몰랐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마치 이 분야 전문가 같다? 그게 사실은 있잖아. 당신이 다단계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고백하는 건데 말이야. 나랑 당신 시댁 식구들이랑 단체로 했던 투자가 사실 다단계였다? 그렇구나. 뭐 암튼 간에 지금 이래저래 다 긁어 모으면 엄마랑 내수 중에 현찰이 1억쯤 안 되게 떨어지거든? 아, 뭐 하고 있어. 얼른 일어나지 않고. 지금 당장 회원가입하러 가야지. 지금 가입하면 프로모션으로 정수기가 서비스야. 그치. 처음부터 이러려고 온 거지, 이 사기꾼아. 우리 엄마 김밥집이 장사 꽤나 된다니까 어떻게든 그 돈으로 다단계 끌어들이려고 왔다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장단 맞춰주니까 신났지 아주. 무슨 소리야. 사기라니. 장모님 재산을 노리기는 내가 왜. 시치미 떼지 마. 너 불법 다단계 교육원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시댁 인간들까지 아주 세트로다가. 함부로 모독하지 마. 불법 그런 거 절대로 아니니까는. 그래, 불법이 아냐? 불법이 아닌데 왜 주식이라고 속였니? 너도 벌써 불법이라는 거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거짓말로 둘러댔던 거잖아. 그리고 다단계 같은 사기가 무슨 돈을 벌어다 준다 그래? 넌 그냥 빨대 꽂힌 거야. 전문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시댁 식구들 재산까지 홀라당 갈취당한 신세일 뿐이라고. 함부로 모독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리고 지금이야 손에 조금 봤다고 쳐도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앞으로 몇 명 안 남았어. 그 몇 명 채우면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 따위는 다 집어치우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니까. 떼보자. 얘라 이 인간아. 그런 걸 바로 세뇌라고 하는 거야. 불법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 등쳐먹는 사기 수법. 사기 아니라니까. 아니야.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렇다면 당신 다단계로 끌어들인 김계장이라는 사람은 지금쯤 억만장자 돼 있겠네? 그치? 그럼 지금 그 억만장자 집 한번 구경시켜줄래? 금수저로 밥을 퍼먹는지 다이아몬드 냄비로 국을 끓여 잡수는지 나 너무 궁금한데? 왜? 아닌 모양이다? 뜯어먹힐 대로 뜯어먹힌 다음에 버림받고 패인꼴이라도 된 모양이지? 잘 생각해. 지금이라도 정신 못 차리면 다음 순서는 당신이야. 제가 말을 마치기 무섭게 남편은 현실 부정이라도 하려는 듯이 불법 아니라는 말만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새댁이 도착했어요. 제가 했던 부탁, 경찰을 대동하고서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저는 그날의 모든 대화 내용이 녹음된 휴대폰을 불법 다단계의 증거로 경찰에게 건네며 남편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했죠. 고마워. 이혼 위자료 넉넉히 챙겨주는 것도 모자라서 불법 다단계 신고 포상금까지 덤으로 받게 해줘서. 아, 이혼 위자료는 다단계에 뜯어먹힌 당신 통장에 잔고가 100원이라도 남아있을 때의 얘기겠지만. 여보, 우리 이러지 말자. 응? 우리 좋았잖아. 그랬던 시절도 있었지. 허영심에 눈먼 한심스러운 인간이라는 당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그놈의 일확천금?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내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일군 재산으로 당당한 부자가 될 거야. 아마 그때쯤이면 당신이랑 당신 집안 식구들은 최소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겠지만 신용불량자가 뭐야. 집도 직장도 없는 거지꼴이겠지. 결국 당신 팔자는 당신 스스로 망친 꼴이고. 그날 묵묵히 고개를 떨구며
경찰에게 연행되어 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그제서야 개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10년 묵은 채증이 한 방에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떳떳하지도 못한 일확천금 욕심과 헛된 허영심으로부터 저 스스로와 친정엄마 모두를 지켜냈으니까요. 남편은 불법 다단계의 핵심 조직원이 아니라 일개 말단 회원이었기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다단계에 끌어들인 피해자들이 전부 시댁 식구들 뿐이기도 했고요. 그럼 뭐 하나요? 법적 처벌을 피했다고 한들 불법 다단계에 홀라당 날려먹은 전 재산은 100원조차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네, 그들은 제가 남편에게 던졌던 마지막 한마디 그대로의 신세가 되었어요. 집도 직장도 없는 거지꼴에 신용불량자 꼬리표까지 붙었죠. 옛말로 치자면 자업자득, 자승자박이라고나 할까요? 친정엄마는 김밥집 2호점을 내었어요. 그 2호점을 도맡아 운영하는 점장은 당연히 새댁이죠. 저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알뜰살뜰 모아온 저의 월급과 갈수록 번창하는 친정엄마의 김밥집 덕분에 꽤나 많은 재산이 쌓였지만 저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만이 깃들기를 기원할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